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제일 위에 박스요. 62페이지. 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오죠.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를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하면서 둘째 줄 끝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줄 끝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세 마디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 보조 업무를 하는 자를 소공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가로 아래 법인의 경우에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원 중에 이따 셋째 시간에 나오지만 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증이 없는 임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뭐예요? 보조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법상의 지위예요. 상법에 나온 지위고 여기 중개사법상의 지위는 셋 중에 하나요. 개공 아니면 소공 아니면 보조. 셋 중에 하나인데 임원인데 증을 갖고 있는 임원이다 그러면 소공으로 들어가 버리고 포함한다고 돼 있죠. 포함. 네, 그걸 알아두시고 임원인데 증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조원 정도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개법인의 임원은 모든 임원은 이렇게 계약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X. 임원 중에 증이 없는 임원은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계약서 못 써주죠. 자, 그리고 6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중개보조원 나왔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회색 바탕 박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별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당연히 둘 다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두 분 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등 거기 형광 표시를 하셔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것들이 보조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업무는 아까 봤던 세 가지 빼고 다 보조 활동이에요. 물건 보여주는 거, 접수장 정리하는 거, 등기부 출력하는 거, 손님 왔을 때 차 내오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이쪽에 들어가요. 세 개 빼고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못하는데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건너뛰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거 해주는 사람이야. 여기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 현장 안내, 일반 서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 활동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조 활동이 뭐죠? 그러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렇게 요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갖다가 고쳐서 많이 출제합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 확인 설명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X. 현장 안내까지 맞는데 확인 설명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이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 안 되지. 계약서는 이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작성이. 그래서 그것만 딱 주의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눠드린 문제 중에 1번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러겠습니다. 27회 기억방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개공은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낸 사람이지. 맞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소공인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데 높은 사람이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데 증을 갖고 있죠. 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것도 맞네.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서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존한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고용돼가지고 보조활동만 합니다. 그 사람도 소공에 포함된다. 이렇게. 디귿번 같은 표현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디귿번 마찬가지 이런 의미예요. 자격증 갖고 있는데 맨날 사무실에서 보조활동만 해요. 계약서 계약서 한 장도 안 쓰고 취직을 했어. 6개월 동안 계속 보조활동만 했어.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도 소공에 포함됩니까? 네. 중개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네,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증을 갖고 하면 소공. 이걸 했는데 증 없이 하면요. 보조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리얼번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요것도 맞네. 우연히 한 건 한 거죠. 이때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겠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봤고요. 둘째 시간에 우리 중개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 보는 이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5개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요. 임목이 뭐예요?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 심어진 나무들인데 등기가 된 걸 임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좀 낯섭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총 5개다. 이렇게. 그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와 관련된 거. 요게 지금 병의 땅이에요. 근데 을의 땅은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땅인데. 그죠? 병의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맹지. 땅값이 싸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을의 땅을 요 정도 빌려가지고 도로로 통행로로 써야 되겠죠. 이걸 뭐 사버릴 수도 있지만 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부분을 통로로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로로 쓰려고 남의 땅을 빌리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 어렵네. 지역권 설정 계약이다. 그럼 남의 땅에 대해서 일부를 통로로 쓰기 위해서 빌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요 남의 땅의 일부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역권 등기할 수 있어요? 요 등기할 때는 도면 첨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땅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이 다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땅의 일부도, 한 필지 땅의 일부도 필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상물의 대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별거 아니죠, 그죠? 땅의 일부를 지금 우리 봤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 이제 등기법 시간에 요거 배웠을 수도 있어. 자, 땅의 일부를, 물건의 일부라고 그래. 물건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나요? 권리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나요? 물건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나요? 물건의 일부? 못하죠? 물건의 일부를 필지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건의 일부를 이걸 사고 팔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지. 필지를 나눠가지고 이걸 사야지. 필지 안 나누어서 요렇게 요 부분 내가 살게요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가 뭔데요? 권리의 일부가 뭔데요? 지분 매매잖아, 지분. 에?
강철 선생님 혼나야겠는데. 권리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물건의 일부하고 권리의 일부. 권리 그러면 뭐예요? 지분. 지분 매매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시작이에요, 시작. 자, 우리 중개 대상물에서 보면 한 필 토지의 일부도 중개물 될 수 있다. 되는 것은 이렇게 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이런 처분행위는 안 돼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자, 또 가봐요.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자, 대토권은 뭐냐면, 요게 원래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여기다가 도시를 개발해. 근데 원래 그린벨트였을 때부터 건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개발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 땅에 이렇게 도로가 난다 이거지. 계획상. 그러면 이제 계획상 도로가 나면 이게 이제 철거가 되겠죠. 이 사람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 차원에서 이 사람이 건물 철거시키는 대신에 저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받을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땅 받을 자격을 준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고 돈을 내서 이제 분양을 받는 거지. 이런 택지를. 저런 건물 지을 수 있게끔. 그죠? 이걸 분양을 할 때 싸게 분양한단 말이에요. 원가 수준에서. 그러면 대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데 돈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싼 값에 분양을 해주더라. 그 분양받을 자격을 뭐라 그래요? 대토권. 대신 땅 받을 권리. 그죠? 이게 대토권인데 대토권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교재는 어디 가시냐면 68페이지 가보시고요. 68페이지 보시면 가로 7번에 5줄을 밑줄 그어두시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가로 7번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판례 있죠, 판례? 별표 치시고 여기는. 사실 가로 7번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해 두시라는 거고 밑에 있는 판례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읽어보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택지 받을 자격이에요. 철거시키는 대신에.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까지만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줄 끝에 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밑줄. 거기까지만 딱 읽으셔야 돼요. 더 읽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대토권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거래가 불법입니다. 여기 철거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예요. 거래 불법. 그래서 대토권은 사고 팔 수 없다. 중개상물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가봅니다.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건물은 가만히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가 단독 건물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집합 건물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여기 이제 등기부가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규모에 따라서. 단독 건물은 뭐예요? 단독 주택. 어디서 수업을 해보니까 단독 주택. 다가구 원룸은 단독 주택에 들어가요? 아니면 집합 건물에 들어가요? 다가구 원룸. 이쪽 단독 주택 쪽에 들어가요? 단독 건물 쪽에? 다가구 원룸. 방은 많습니다만 주인은 한 명이에요. 등기부 하나.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지. 둘 다 건물이에요. 건물의 기본 취지는 땅에 붙어 있는데 기둥 있죠, 주벽 있죠, 지붕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정착돼 있으면서 땅에 붙어 있으면서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요걸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의 개념은 우리 이제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에요. 민법. 우리 민법 따라갑니다. 건물.
건물이 중개사물 되는 거지. 이런 단독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간에. 그래서 교재는요. 6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 판례 입장을 종합하면 나온 거 있죠.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게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에요. 근데 밑에 써져 있지만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은 달라요. 예, 그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게 의미 있죠.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 지붕 있고 이렇게 벽만 있고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건축물에 들어가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만 이렇게 몇 개 세워져 있어요. 벽이 없고 그래도 뭐예요? 이것도 건축물 개념에 들어가니까 우리 민법은 3박자, 건축물은 뭐예요? 거의 뭐 2박자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이 더 넓은 거예요. 우리 중개사물은 민법 따라갑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별거 없고 저리 갑니다. 70페이지 가보셔요. 지금 보면 칠판에 있는 거요. 여기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빈 땅이었는데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차장 영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세차장 영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 만들어낸 걸 세차장 구조물. 요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왜 안 되죠 이거? 결론적으로 안 돼. 그냥 이거 맞는 거예요. 볼트로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면 건물 될 거리가 없는 거죠. 건물의 출발점은 뭐예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붙어 있어서 쉽게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이게 중개사물 될 수가 조립을 해놔서 그런 거지. 예. 이게 우리 교재는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게 72페이지 한번 가보셔요. 제일 밑에 판례 있죠? 예.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일 끝줄에 두 줄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은. 끝에 두 줄 보면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중개물 될 수가 없다. 요거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오죠. 건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칠판에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 여기 모델하우스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특파기 공사도 안 했을 수 있어. 아니면 공사 진행 중이거나. 그런데 분양을 하죠. 이때는 이제 분양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몇 동 몇 호 요걸 적어가면서 분양 계약서를 써. 동호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입주 날짜가 거의 나와요. 입주일자.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짓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사고 팔 수 있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물로 봐요. 되는데, 유상물 되는데. 얘하고 구별하셔야 돼. 서울시 땅인데 A, B, C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갖고 그러면 건물 자체는 A 건물은 B 거, C 거지만 땅은 서울시 땅이야.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만 치면 이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시켜도 때려 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때려 부셔가지고 여기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세우려고 하는데 이 A, B, C가 때려 부술 동안 가만히 있나요? 온몸으로 저항하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철거시킬 때 협조하는 대신에 이런 분들한테 살 곳이 없다 하니 조례로 이분들한테 딱지를 하나씩 줘서 내보내요. 그 딱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는 것이고 분양 신청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일종의 특혜지, 딱지. 응? 응. 이게 철거민 딱지예요. 철거민 딱지. 그럼 철거민 입주권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이것 갖고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철거민 딱지 요것은 몇 동 몇 호가 정해진 것은 그냥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아까 대토권하고 똑같아. 철거시키는 대신에 땅을 분양받을 자격을 추상적이지만 주는 거. 철거시키는 대신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분양 신청 자격을 추상적이지만 주는 거. 이게 철거민 딱지. 특정은 안 돼 있죠. 이거 사고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까 대토권도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법인 것처럼 얘도 불법이야. 그래서 이런 철거민 딱지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요것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70페이지 가셔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위에 판례 박스 중에서요. 1번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요. 중개 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해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분양권으로서 중개사물 된다는 취지예요. 대출 줄까지 철저히 알아두시고 자 2번 갑니다. 2번 판례도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긋고 읽어보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철거민 딱지. 특징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판례는 그대로 나옵니다. 좀 축약을 해서. 그래서 이걸 칠판에서 구별해 보면 아파트 분양권은요. 몇 동 몇 호가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중개사물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장래의 건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합니까? 실거래가 신고 해야 되지. 아니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지. 자 철거민 딱지는 어때요? 몇 동 몇 호 정해져 있습니까? 분양계약은 아직 체결되기 전이죠. 추상적이죠. 이때 거래할 수 있나요? 불법. 거래 불법. 그죠? 이거 거래해놓고 거래 신고를 해봐. 잡아간다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고 이건 장래 건물로 봐줄 수가 없다. 예? 두 개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밑에 3번이에요. 3번. 3번 별표. 박스에서 3번인데 칠판에서는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이거 그림 이거 했던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갑이 임차인, 식당이 임차인이에요. 건물주가 따로 있어. 임대인이 따로 있는데 요 식당 하시던 분이 식당이 잘 되니까 이 식당을 갖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새 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을 받아먹고. 그럼 영업권을 팔아요. 영업권. 영업권이 뭐죠? 영업권이 뭐냐?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럼 영업적 가치가 뭐죠? 그 식당에 시설된 시설물, 그 다음에 비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예요. 이게 뭐냐면 단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장사해서 식당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단골이 많아 이런 거예요. 그런 영업적 가치입니다. 세 번째 영업적 가치는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위치가.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자리야. 그 자리에 대한 그런 영업적인 가치. 이 세 가지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고 팔아. 그때 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권리금.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시설 권리금, 요걸 갖다가 영업 권리금 두 번째를, 요 세 번째를 갖다가 바닥 권리금 그래요. 자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 주고 사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 이거 안 들어갑니다. 하나뿐이. 그게 3번이에요. 3번.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니까 영업권을 사고 팔게끔 중간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알선한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다. 이게 원래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끔 도와줘야지. 계약서 쓰게끔 도와준 건 맞지만 그 계약의 목적물이 뭐예요? 권리금이나 영업권이니까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죠. 이게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중개가 아닌데. 없어요? 네.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중개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중개해 주잖아. 상가하시는 분들이. 해주는데 활동의 성질이 중개가 아니니까 이걸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받는 돈이 중개보수가 아니고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중개를 못 해준다는 취지가 아니고. 저 혼자 소름이 끼치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합격에 나가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 못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만 그죠? 중개를 해줄 수 있고 근데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중개라고 하진 않아.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중개했다고 하진 않으니까 받은 돈을 복비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한계가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해주고 받은 권리금이 1억이면 10%인 1,000만 원을 갖다가 용역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복비라고 안 해요. 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라고 하지 않아요. 용역 수수료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요 3번 판례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하는 판례는 뭐예요? 정말 환영할 만한 판례죠. 오케이. 읽어봅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까지가 제일 왜 시설 비품이에요. 자, 두 번째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가 두 번째 거예요. 요게 중개 대상물이냐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 끊으시고 요게 중개 대상물이냐 물어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셋째 줄.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서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이런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까지.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가보셔요. 중개 대상물 다 끝났어요. 거의. 자, 세 번째가 임목입니다. 임목. 여러분들이 평생 이거 소개시킬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임목이 뭔가 간단히 심어진 나무. 근데 등기가 끝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불러요. 심어진 나무들인데 등기가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부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등기된 나무는 땅하고는 별개 부동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땅도 등기부가 있고 임목도 등기부가 있어서 등기부가 두 개인 거예요. 토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토지 등기부 있고 건물 등기부 있고 별개 부동산 건물이. 요거 임목도 별개 부동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 주인이 만약에 요 땅을 갖다가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땅 주인은 병으로 바뀌지만 임목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갑이에요. 그러면 등기된 임목까지 병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도 뭐예요?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상 임목의 소유권자 명의도 병으로 돌리고 땅 소유권자 명의도 병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병이 땅도 취득하고 임목도 취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서 요걸 땅에 대한 계약서 쓰고 땅 등기만 넘겨주면 요 임목은 그대로 갑의 것이요. 그러니까 별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땅하고는 별개로 논다는 뜻이야, 이게. 따로 논다. 이게. 별개 부동산 따로 논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임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목만 반대로 이번에는 임목만 사고 팔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 땅 임자는 안 바뀌는데 임목의 소유권자는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상의 명의 바꾸면 돼요. 임목 매매예요. 심어진 임목만, 등기된 임목만 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임목은 두 가지 거래를 해요. 매매나 저당 설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등기된 나무예요, 이거. 그래서 매매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뭐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죠. 저당 설정에서 은행이 이게 담보 잡혔다가 빚을 못 갚고 그러면 이게 경매를 칠 건데 임목을 그럼 낙찰자가 나올 건데 그러면 또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땅 임자는 갑, 임목의 소유권자는 을, 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론. 임목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내버려 두면 이거 다 뽑혀요. 왜요? 땅 주인의 소유권은 위에까지 미쳐서 그래요. 위에까지. 그러니까 자 그냥 힘껏 싸워라. 내버려 주잖아.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 그러면 백전백승 땅 주인이 이겨요. 왜요? 땅의 소유권은 위에도 미치거든. 임목의 소유권은 임목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리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임목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면 임목 임자한테 뭘 인정을 해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죠? 그게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 두 번째 결론. 이렇게 되면 임목은 뽑아낼 필요가 없지. 그렇다고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땅 주인이 땅세 내놔라 그러면 땅세는 줘야 돼. 그러나 이 임목이 뽑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결론. 그래서 이제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이게. 이 저당이 좀 독특해. 임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은행 입장이 돼봐. 그러면 요 심어진 임목만 저당 잡고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그냥 뭐 마음이 편안할까 아니면 좀 마음이 불편할까? 왜 불편한데 돈 꿔주고 이자 받는데? 저 나무가 흘러던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돈 꿔준 걸 회수할 때 저 나무를 경매 쳐서 받겠다는 취지로 지금 대출을 해준 건데 이게 타버리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베어지게 되면 이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저당 설정해서 대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에 대해서 보험에 들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혹시 불나거나 누가 베가버리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럼 보험금에 돈이 딱 나오면 혹시 저 사람이 빚 안 갚으면 보험금에서 뭐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죠. 혹시 불타거나 뭐 이랬을 때 말이에요. 뭐야? 그런 걸 물상대위라고 하나 뭐라 해서 배우지 않나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험에 드러났을 때만 대출을 해줘요. 그전에는 대출 안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혹시 드러났는데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누가 봐서 세상에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죠? 원한 관계 모르세요? 뭔지? 예. 해코지를 한다고. 밤중에 와가지고 남 잘 때는 그 잘 보기 어렵게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나무를 요거 전부 다 베어. 그래서 옆에다 이게 거꾸로 틀어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너가 평상시에 나한테 나를 갖다가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그러고 우습게 알고 그랬지 너 그러면서 다 베어갖고 옆에서 쓰러뜨려놔. 그러면 요 임목은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베어져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비슷한 걸요. 임목 저당 설정했다가 나무가 베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요 임목 저당권자인 병은행은 요 쓰러진 나무를 더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빨리 모아갖고 빨리 경매 시장에 넘겨서 빨리 돈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도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걸로 한다는 거지. 쓰러진 나무도. 그래서 빨리 이걸 뭘로 바꿔놔요? 돈으로 바꿔놓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다. 빨리 수습을 해서 그런 차원이에요. 임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보십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임목이라고 되어 있고, 임목의 의 및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등기 끝난 걸 뭐라고 불러요? 임목이라고 그런다. 동그라미 3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임목 매매, 임목 저당. 따라서 별개의 부동산은 취급되기 때문에 둘째 줄 끝에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지상권을 처분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나무의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 팔렸으면 땅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가지 임목 소유권이 따라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 뜻이죠. 동그라미 4번. 그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땅 소유자에게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땅 소유자는 임목의 소유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뭐야?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광업재단과 공제항재단이 지금 나오는데요. 요걸 갖다가 그냥 설명만 들으셔요. 시험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땅속에 광물이 묻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광물을 캐내가지고 사업하고 싶어요. 그럼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아니면 국가 거예요? 국가 거로 보는 거예요, 광물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을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나라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광업권.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을이 획득해야 된다고. 땅속에 있는 광물을 국가가 허용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걸 파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 굴착 장비도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을의 땅이 아니잖아요. 갑의 땅이잖아. 그럼 남의 땅을 파내러 가려면 갑이 또 허용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 땅 이용해라 이렇게 허용하려면 뭐예요? 지상권이나 뭐 이런 걸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남의 땅 밑에 묻혀있는 광물을 갖다가 캐내서 사업하려면 확보해야 될 게 많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파내가지고 운반하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걸 깔았을 수도 있고, 운반해서 팔기 위해서 트럭도 갖춰놨을 수 있고, 트럭도 사놨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놨을 수도 있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에 이제 돈을 꾸고 싶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은행 가서 상담을 한다고. 그럼 은행은 얼마 필요하십니까? 물어보고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보가치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하지. 그랬더니 을이 이걸 가져간 거야. 그래서 트럭도 막 6, 7대 있고 막 그런 걸 싹 가져간 거야. 그래서 50억을 꾸겠다고. 여기 심사하겠죠? 평가하겠죠?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싹 보니까 50억 정도는 빌려줄 만해. 그러면 여기 값어치 있는 걸 싹 묶어서 가져오라고 그래. 그 묶었다는 건 뭐냐면 목록에 기재하는 거예요. 목록에. 여러분들은 이거 자료 속에 넣어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묶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광업재단. 거기에다가 병은행이 뭐예요? 담보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돈 꿀 때 써먹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을한테 값어치 있는 거 싹 가져오세요. 묶어서 가져오세요. 묶인 거 뭐예요? 광업재단. 그래서 광업재단에 대해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개상물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계약이고 소개시키면 알선이니까 이거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건 묶인 거고요. 자료 속에 들어간 거. 광업권은요. 그 안에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 요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중개대상물은 우리 눈에 보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광업재단이라고 딱 써져 있지. 중개상물은. 광업권이라고 안 돼 있고.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요. 중개대상물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3조에 나와 있는 중개대상물은 총 5개. 요 칠판만 잠깐 보시면 돼요. 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고 그래요. 그 외에는 중개상물 안 돼요. 아까 봤던, 첫 시간에 봤던 금전 소비대차, 영업권, 방금 전에 봤던 거, 영업상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아니고, 광업권, 방금 전에 아니고, 재단 중에 어업재단 아니지. 재단이란 글자 들어간 것 중에 되는 건 2개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아니고, 세체장 구조물,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토권, 장래 그 뭐 특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래 불법, 철거민 딱지도, 거래 불법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들어가지 않고 장래 건물로 평가되는 게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것은 여기 들어가요. 건물에. 건물에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요. 이번에. 그 5개 중에서 사유물에 해당되는 거, 거래가 가능한 개인 물건일 때 중개상물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세요. 지금 체크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거. 잘못하면 청와대 팔릴 수 있어 지금. 근데 팔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거래되기 전까지는 이건 대통령이 쓰는 장소다 그렇게 되면 중개상물 될 수가 없겠죠. 경복궁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거 도로로 쓰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청와대도 분명히 뭐예요? 건물은 건물인데 개인기 아니어서 그런 거지. 자, 이제 하나만 더 해요. 개인 건데 공법상 제한을 받는 개인 소유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많아 이런 거.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 개인 건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개인 건데 아무리 묶여 있어도 뭐예요? 법적으로는 거래는 가능하다. 근데 묶여 있기 때문에 살라는 사람이 잘 없을 수는 있어. 근데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로 쓰이는데 개인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팔 수 있지. 산 사람은 또 산다고 할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도로인데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대출 해줄까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지금 그 도로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고 도로예요. 길어요. 쭉 길어 도로. 근데 제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대출 해달라면 대출 해줘요? 해주거든. 많이는 안 해주는데 조금 해줘. 그랬다가 못 갚으면 이게 경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자, 개인 건데 무서운 등기가 막 된 게 있어. 뭐 가압류 등기 돼 있죠. 가처분 등기 된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저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사고 팔려고 하면 이건 겁나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돼 있거나 가압류 등기된 물건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샀다가 망하면 어떡해?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뭐 경매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77페이지 가볼게요. 77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사적 소유인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5줄을 다 밑줄 긋고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도 4줄을 다 밑줄 긋고 읽어보시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는 꽤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파트가. 그거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문제 중에서 가보실게요. 저기 81페이지 가보시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3번 문제. 자, 1번은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광물이라는 거야.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은 어떻게 해요? 국가 거. 거래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물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영업상의 노하우 나왔으니까 안 되지. 안 된다고 하셔야 되고.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인데 잘린 나무라는 뜻이에요. 동산입니다, 이거. 잘린 나무는 그냥 동산이에요. 우리는 중개사물에 안 집어넣죠, 이거 동산은.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양어장이든 뭐든 땅이잖아, 땅. 되는 거죠. 괜히 양어장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함정에 빠지라고. 양어장이면 뭐 어때? 그죠? 토지면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뭐예요? 대토권. 안 되죠? 되는 건 4번. 위에 가시면 2번이 있어, 2번.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몽땅 고르세요 했어요. 기억봐. 미채굴의 광물. 이거 광물이야 그냥 광물. 중개사물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 국가 거예요 이거. 온천수. 땅속에 뭐 물 흐르는 거 같고 막 그거. 응? 온천수. 이게 부동산 아니잖아 이게. 금전 채권은 그냥 채권이야 채권. 부동산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그냥 채권이지. 점유는 기가 막히고 점유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 아니야? 이게 뭐 중개상물이 될 수 있겠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 교재에서 아주 이상한 것들만 끌어모은 게 요 박스예요. 그냥 흔히 못 들어본 것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2번 보세요. 2번.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어때요? 기억반. 공장재단, 광업재단 2개 돼요. 공장재단은 우리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자, 니은반.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이런 거 안 되죠. 가압류된 땅은 좀 위험스럽지만 되는 거예요. 자, 리을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신축 중에 있는데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 맞잖아요. 근데 미등기니까 어때요? 그래도 돼요. 미등기 건물이지만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니까 중개사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 보세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저기 하나만 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84페이지. 요거 하나 보고 이제 쉬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실 게 뭐냐면 정책심의위원회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2장에서 이번에 요거 정책심의위원회 하나 볼 거예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이걸 설치를 할까요? 정책심의위원회니까. 협회예요? 국토교통부예요? 정책이니까 어디예요? 국토부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다가 둘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저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북한이 빨리 망해야 되겠어요. 북한은 저런 짓을 안 하잖아,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국민들이 투표해서 뭐 어쨌든가 뽑잖아 국민들이. 북한은 뭐예요 지금? 세습제 아니야? 그 미친놈들이 지금 진짜로. 같은 민족이지만 부끄럽게
한량이 없어 진짜. 갑자기 저거 선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북한이 생각나네. 자, 국토부를 갖다가 뭐예요? 둘 수 있다. 요 국토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인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 여기 머리 큰 사람 위원장이에요. 언제나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이네. 그래서 4, 7, 11. 7, 11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저 뭐예요? 편의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편의점 시키고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저희도 옛날에 편의점 해보려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물어봤거든, 하시는 분한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려가지고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접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시키더라고. 7, 11입니다. 예. 편의점 4, 7, 1 포함입니다. 누구 포함요? 위원장. 위원장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 큰 사람 이거. 국토부 1차관. 요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자, 위원장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위원들이에요, 위원들. 7명 이상 11명이네. 예. 요 사람들 임기 몇 년? 2년인데 누가 임명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 위원들 임명은 국장이 하는데 위원장은 1차관이 딱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해먹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어디 지금 1차관이 위원장 하는데 누가 옆에 따라붙어? 안 돼. 예? 여기는 나라에서 여기 공무원이 해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위원장 제도는 없어요, 여기는.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1차관이 딱 위원장. 예. 고위직 공무원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심사하는 게 뭐냐면 4가지를 심사해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자, 정책, 손좀, 어떻게 되지? 좀자는 필요 없어, 사실은. 정책, 손좀, 보시유. 정책, 손좀 보라고요. 그죠? 정책을 손좀 보시오. 이렇게. 정책, 손좀, 보시유. 이렇게. 이게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은 뭐냐면, 보증 설정. 사고에 대비한 거. 보증 설정. 지금 얼마 설정하게 돼 있죠? 1억. 여러분들 1억. 법인은 2억이잖아요.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벌써 이제 법은 바뀌었어요. 올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2배로 인상돼요. 어디서 결정했겠다 이거?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 보자는 뭐예요? 보수변경. 보수변경한 것 중에 최근에 바뀐 것 중에 조례표 바뀐 거 있었죠. 반값 복비.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 보면 조례표가 막 길게 새로 생겼죠. 그거 어디서 이제 결정했을까요? 정책심의위원회. 시는 뭐예요? 시험제도. 자, 시험을 갖다가 이제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 그런 것 포함해서 다 여기서 결정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가 지금 저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자는 뭐예요? 육성이에요. 중개업의 뭐예요? 육성. 4가지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렇게 되지.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이건 놔두고. 교재에서 한번 체크하고 문제 풀고 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어디 보시냐면 8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설치 및 심의사항 나와 있죠. 그 제목 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첫 줄에 끝부분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 나오면 뭐예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정책 그럼 뭐예요? 국토부. 그 심의사항 4가지죠? 4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이 시험, 시. 동그라미 2번이 육성, 유. 동그라미 3번이 보수변경. 4번이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 손 좀 보시오. 정책, 손 좀 보시오. 이렇게.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별표 4개 중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만약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무조건 시도의사는 어떻게? 시험제도만큼은, 시험에 관한 사항만큼은 따라야 되죠? 제일 위에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2번 밑에 가로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7, 11. 자, 가로 2번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1차관. 둘째 줄 위원은 누가 임명하고요? 위원.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 자, 옆에 써두십니다. 부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위원장 X 크게.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시면, 가로 3번 가시면 위원회 임기는 몇 년요? 2년이고 보통 대학 교수들이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관두시면 보궐위원을 뽑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만 채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은 임기가 똑같이 끝나요. 가로 4번요. 첫 줄 끝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로 4번 별표 위원장이 미리 제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X 다시 한번 쓰십니다. 부위원장 없어요. 1차관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로 6번 밑줄 그어두시고 가로 6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의를 할 때는 무슨 과반수의 출석이죠?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여기서 끊어 읽으셔야 돼. 회의 열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의결을 주로 알아두세요.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출석 과반수니까 과반수는 뭐 의미가 없고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죠. 그래서 기억할 거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려면 치자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뭐요? 찬성으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치읓 이렇게. 치읓.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요? 의결. 나눠드린 자료 3번 문제 보세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국토유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토부 맞죠? 오케이.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까? 4, 7, 11.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는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뭐요?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답을 해주고 조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에서는 빠져야죠. 제척된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여기요. 국토부 1차관 위원장이죠. 그 옆에는 누가 따라 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옆에 부위원장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 제거합니다. 이 사람 아까 그 머리 큰 사람 있잖아요. 부위원장 옆에 따라 붙으면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 여기는 틀려요. 이 관료 조직은. 그 다음에 이제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 과반수. 찬성. 아시겠죠? 맞는 겁니다. 여기서. 자, 쉬겠습니다.